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유방암에서 살아남기의 차치환 교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방암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버텨주시는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암 치료 중에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에 과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연구 결과들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국제학회 또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들과 NCCN, ESMO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고주파 온열 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두 번째, 최신 연구 결과들이 과연 유방암 환자에 있어 온열 치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세 번째, 고용량의 비타민C 주사의 현재 연구 현황과 또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치료를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지,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먼저 고주파 온열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온열 치료는 이름 그대로 열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암 조직에 40도 이상의 어떤 열을 집중적으로 가해서 암세포를 약하게 만들거나 혹은 파괴하고 동시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왜 암세포가 열에 취약할까요? 정상 세포들과는 달리 암세포 주변의 혈관 구조는 뒤틀려 있고 또 불규칙해서 혈류들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온에 열이 가해지면은 정상 세포는 혈류를 통해서 열을 식힐 수가 있지만 암세포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쌓이면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은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전자기파를 이용해 피부 깊숙이 자리한 종양 부위까지 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깊은 부위에는 열을 전달하기가 어려웠는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점이 많이 개선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열 치료는 이거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사선 치료 또는 항암제와 반드시 병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조 치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신 연구 결과는 어떻게 온열 치료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꽤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분야에 있어서 핵심 연구 근거는 2016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34개의 연구들 2,000명이 넘는 국소 재발한 유방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요. 여기서 방사선 치료 단독의 완전 관해율, 그러니까 이제 암이 없어지는 게 38%였고 온열 치료를 같이 하면은 60%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도 둘을 같이 했을 때는 66%, 방사선 치료만 단독으로 했을 때는 42%로 병합 치료의 우수성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의료기관에서 발표된 임상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미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그 부위에 유방암이 재발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다시 하고 온열 치료를 병합한 군하고 거기에다가 항암제까지 3중으로 병합한 군을 비교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흥미롭게도 완전 관해율, 그러니까 암이 아예 없어지는 게 두 그룹 모두 약 6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온열 치료와 재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사실 완전 관해율이 꽤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2024년 7월에 한 국제 저널에는
유럽 하이퍼더미아 온콜로지 학회에서 수행한 다기관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바도 있는데요. 사실 1987년부터 93년 사이에 수집된 종양의 데이터니까 좀 오래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렇지만 10년 이상의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은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 그 단독 그룹에서 5년째 국소 실패율, 그러니까 암이 다시 자라거나 커진 그런 확률이 한 68%였는데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함께한 그룹에서는 50%까지 낮아졌고 무병 생존율도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독일의 튜빙겐 대학병원에서는 암이 재발한 고위험군의 그런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온열 치료 병합요법의 안전성과 효과를 실제 임상 데이터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된 부작용은 주로 이제 피부 반응 정도로 경미했고 중증 독성은 드물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최신 트렌드는 이제 요즘에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특히 면역항암제, 면역치료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온열 치료가 바로 이런 면역계를 활성화한다는 메커니즘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 Frontiers in Immunology에 게재된 한 논문에 의하면은 온열 치료가 면역성 세포사, 그러니까 암세포가 열에 의해서 파괴될 때 그냥 조용히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면역 신호들을 방출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핵심이 되는 T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 면역 치료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암들을 우리가 차가운 종양, 이뮨 콜드 튜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면역이 억제된 환경이죠. 근데 이제 온열 치료를 했을 때 이게 면역세포가 잘 침투할 수 있는 이뮨 핫 튜머, 아주 뜨거운 종양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들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을 할 때 이걸 이제 같이 사용하는 그런 가능성들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면역학적 기전까지 고려하면은 온열 치료 그 자체는 사실은 단순히 암세포를 열로 죽이는 것 이상의 아주 다양한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온열 치료가 누구에게 적합할까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온열 치료를 받을 수 있나 효과가 있나? 그 정답은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온열 치료가 효과를 보인 환자군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국소 재발한 유방암 환자, 즉 수술이 어렵거나 이미 방사선 치료를 한번 받았던 부위에 암이 또다시 재발해서 생긴 분들입니다.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기준을 아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2013년도부터 사실 국소 재발한 유방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의 병합을 치료 옵션으로 포함을 하고 있고, 에스모 가이드라인에서도 재발성 혹은 이제 치료에서 진행한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의 병합을 선택적인 옵션으로 언급하면서 아주 경험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국소 재발한 유방암에서 병합요법을 권장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가이드라인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는 표준 치료가 아니고 근거 수준이 중간 혹은 조금 낮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조기 유방암, 예를 들면 영기, 1기, 2기 환자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 온열 치료의 추가적인 이점을 입증한 결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유방암은 이미 표준 치료인 수술과 보조 방사선 혹은 항암, 항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완치율이 90% 이상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도 온열 치료를 적극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과잉 치료라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학제팀, 즉 외과, 방사선 종양학자 혹은 이제 내과 종양학과 교수가 함께 검토를 해서 개인별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치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 바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입니다. 이게 과연 진짜 도움이 될까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 중에 혹은 방사선 치료 중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맞아도 되냐? 사실 이거는 아주 의학계 안에서 논쟁 중인 영역입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도 아니고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주 깊게 팩트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실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이제 세포 수준의 연구인 거죠. 고농도 비타민 C, 보통 혈중 농도가 10 마이크로몰 이상의 고농도 비타민 C는 암세포에서 친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 농도에서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C가 아주 이제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활성산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암세포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는 MCF7, MDA, MB231 같은 유방암 세포주에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라는 실험실 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에서는 비타민 C가 항암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도 줄였다라는 후향적인 보고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런 실험실 수준의 세포 실험 결과가 우리 몸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실험실에서는 비타민C를 세포에 각각 직접 투여하고 접촉시키지만 우리 몸에서는 사실 소화기라든지 심장을 거쳐서 체내 농도가 조절되고 비타민이 배설되기 때문이죠. 이제 가장 주목해야 할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미국 임상종양학 저널 JCO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스워그라는 암 연구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암 연구 네트워크에서 유방암 환자 113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인데 항암 치료 중에 항산화제, 예를 들자면 비타민 A, C, E, 카로틴, 코엔자임 Q10 이런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복용한 환자분들에서 재발 위험이 약 1.4배, 사망 위험도 마찬가지로 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항암 치료 이전 또 항암 치료 중에 이 두 시기 모두에 항산화제를 많이 복용한 경우에 위험도가 집중됐고 비타민 B12라든지 철분제,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아주 유사한 경향이 관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항암 치료라든지 혹은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암세포 내에서 활성산소를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또 죽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들어가면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상쇄시켜내서 치료의 핵심 무기를 빼앗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코포스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활성산소를 이용하는 약제들, 예를 들자면 엔테라사이클린이라든지 플라티넘 이런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항암제들이 이런 치료 지수라고 부르는 인덱스가 아주 좋기 때문에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아주 조금씩만 줄여도 치료 효과에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리뷰 논문들을 보면은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고용량 비타민 C의 역할이 단순히 나쁘다로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근거들도 물론 있습니다. 2025년에 Frontiers in Medicine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C가 농도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요. 낮은 농도에서는 항산화 역할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농도에서는 정맥주사로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제 친산화제로 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독성을 나타낸다라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비타민 C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고 예를 들면 메스꺼움이라든지 피로와 같은 합병증을 개선한다라는 근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이제 임상 시험들이 진행 중이고 이제 특히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와의 그런 상호작용을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과연 그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연구 결과들이 다소 복잡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비타민C를 경구 복용하거나 혹은 일반적인 항산화 용량의 어떤 비타민C 그 자체가 항암 치료 중에 어떤 치료 효과를 상쇄하고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경고 신호 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확실한 부분은 고용량 비타민C라는 어떤 정맥 주사가 작용 기전이 좀 다르고 어떤 일부 암종이라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초기 근거가 있었지만 아직 이게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명확히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NCCO, 에스모, 아스코 모두 유방암 치료 중에는 비타민 C 주사를 치료 목적으로는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외에는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어떤 종류든 고용량 보충제라든지 비타민 주사를 맞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조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온열 치료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다면 다음에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나의 상황에 맞는 치료인가? 즉, 내가 그 적응증이 되는가? 나는 지금 재발한 유방암 환자인가? 아니면 수술이 가능한 조기 유방암 환자인가? 만약에 조기 유방암 환자라면 온열 치료를 추가해야 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과연 치료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다학제 팀에 의해서 이것이 권유되었는가? 여러 전문의들이 함께 검토한 치료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한 병원의 한 과 의사의 단독적인 권유라면 한 번 더 물어볼 권리가 환자에게는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 대비 치료의 근거가 과연 충분한가? 온열 치료가 비급여 항목이라서 비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면역력 강화라든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라는 막연한 이유들만으로 권유를 받는다면 치료에 대한 근거를 더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타민 C 주사에 대해서는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주치의에게 물어보세요. 주변 권유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시작하지 마세요. 항암제의 종류라든지 치료 스케줄, 또 현재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런 비타민이나 보충제가 치료에 영향을 줄 수도 혹은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C와 주사로 맞는 고용량 비타민C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을 통한 자연적인 비타민 섭취를 권장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항암 치료 중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로 고가의 비타민 주사를 권유받으실 때에는 왜 이러한 치료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지 어떠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5년, 10년 후에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열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항암제와의 병합요법이 연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비타민C 치료제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나오는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좀 상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효과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치의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최신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드립니다. 자, 암 치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주변 가족의 권유, 또 인터넷 광고, 저와 같은 유튜브, 또 옆 병실 환자의 경험담, 이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지만 일부는 과잉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치료를 방해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주치의와 상의 후에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검증된 근거에 기반한 표준 치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주치의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좋은 질문 하나가 나의 치료 방향을 바로잡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치료가 순탄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공유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으라차차 화이팅!